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분열과 소외의 문제를 심리학의 눈으로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극단적으로 나뉘고 우리는 그 속에서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 복잡한 마음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향한 지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도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를 더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빛을 전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너무나 심각하게 분열되고 있다는 진단이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마치 타협할 수 없는 두 개의 세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인지 심리학의 관점에서 이 현상을 바라보면 아주 흥미롭고 역설적인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역사상 가장 치열한 싸움이 누구 사이에서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슬람의 순니파와 시아파입니다. 같은 알라를 믿고 같은 예언자를 따르지만 그 작은 차이 때문에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유럽에서 서로를 가장 혐오하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채식주의자인 베지테리언과 더 엄격한 채식주의자인 비건 사이에서 가장 날선 비판이 오고 갑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극단적인 분열은 사실 서로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너무나 비슷하고 동질적이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공유하는 가치가 많기에 그 안에 미세한 차이점이 오히려 더 거대하고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숙련된 부부 상담가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상담실에 들어와 우리는 정말 너무 달라요. 하나부터 10까지 맞는 게 없어요. 라고 외치는 부부를 보면 속으로 정말 놀랍도록 비슷한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저희는 다른 점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부부를 보면 이 두 사람은 정말 다른 세계에 살고 있구나라고 직감하죠. 이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대립을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여전히 깊은 수준에서 매우 동질적인 사회라는 강력한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근에 극단성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양쪽의 관점이 너무나 달라 대화 자체가 불가능해 보일 정도니까요. 그렇다면 이 심화된 갈등의 이면에는 무엇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심리학자들은 그 원인으로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지목합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연구 결과들을 제시합니다. 첫째, 외로운 사람은 더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뉴스를 소비한다. 둘째, 외로운 사람은 보편적인 가치나 다수가 인정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사회는 과거에 비해 엄청난 부를 쌓았고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사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로움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의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유한 사회가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감정입니다. 모두가 풍요를 향해 달려가는 사회 속에서 나만 뒤처졌다. 나는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사람의 외로움은 과거 가난했던 시절 함께 고생하며 느꼈던 공동체 의식 속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훨씬 더 고통스러운 감정입니다. 이 깊은 외로움은 사람들을 안으로 숨게 만듭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되죠. 하지만 모든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피하고
오직 나와 비슷하고 내 생각을 지지해주는 사람들만 만나게 됩니다. 사회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부하 직원과 일해야 하고 나보다 어린 리더를 따라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변화의 물결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작고 더 동질적인 집단 속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깁니다. 그리고 그 작은 방 안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 순식간에 전체의 진실처럼 받아들여집니다. 한 사람이 이 뉴스가 맞는 것 같아 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비판적인 검증 없이 그 생각을 증폭시키죠. 그렇게 그 작은 집단은 세상과 점점 더 유리되고 그들만의 외로운 성을 더욱 견고하게 쌓아 올립니다. 영국과 일본 같은 선진국들은 외로움의 사회적 위험성을 일찍이 간파하고 외로움 담당 부처를 신설하기까지 했습니다. 서구의 개인주의 사회나 일본의 집단주의 사회는 우리보다 먼저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외로움은 아직 낯선 사회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당연했고 같은 동네, 같은 학교를 다니며 끈끈한 정을 나누던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본격적으로 이 낯선 문제와 마주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외로움으로부터 구출하고 다시 건강한 사회적 연결을 만들어주기 위한 지혜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외로움과 개인의 불안감은 종종 돈의 문제와 깊게 연결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물론 돈이 부족해서 힘든 경우가 가장 크겠지만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조차 돈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돈이 있고 없음을 넘어섭니다. 그때 그 투자를 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 물건을 사지 말았어야 했는데, 와 같이 돈과 관련된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한 후회와 자책이 2차적인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부자가 될 1%에 속하든 그렇지 못한 99%에 속하든 돈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고 후회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돈을 버는 법, 돈을 지키는 법에 대한 교육은 많이 받지만 정작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은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한국 문화는 오랫동안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어딘가 속물적이거나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그저 무언가를 살 수 있는 도구로만 여겨왔죠. 하지만 돈을 바라보는 관점은 곧 그 사람의 철학이자 가치관입니다. 돈에 대한 공부는 단순히 재테크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과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10만 원, 20만 원 쓰는 것은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매달 5만 원씩 적금을 부으라고 하면 손을 벌벌 떱니다. 이것은 어떤 심리일까요? 인간은 놀랍게도 10년 후 자신의 소망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친구에게 너 내년 오늘 점심에 뭐 먹을래? 라고 물으면 그런 걸 어떻게 알아? 라고 대답할 겁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만나서 점심 뭐 먹을까? 라고 물으면 짜장면 하고 쉽게 대답할 수 있죠. 인간은 기껏해야 일주일 후에 자기 소망 정도만 명확하게 알 수 있을 뿐 3년, 5년, 10년 후에 나가 무엇을 원할지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돈을 쓰는 행위는 철저하게 지금의 소망과 현재의 욕구에 의해 지배당합니다. 친구들에게 밥을 사는 20만 원은 내 친구 성공했네 라는 인정과 칭찬이라는 즉각적인 보상을 가져다 줍니다. 현재의 욕망을 완벽하게 채워주죠. 하지만 매달 붙는 5만 원짜리 적금은 5년, 10년, 20년 후에 불확실한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의 나에게는 아무런 만족감을 주지 못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축을 하고 싶다면 미래에 하고 싶은 일, 즉 위시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목이 없는 돈은 불안 완화제일 뿐 행복 촉진제가 될 수 없다. 지갑에 돈이 두둑하면 마음이 편안해지지만 그 돈이 행복을 직접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돈에 제목을 붙이는 순간 그 돈은 행복 촉진제로 변합니다. 5년 후 부모님과 함께 갈 유럽 여행 자금, 10년 후 내 아이의 대학 등록금, 20년 후 나만의 작은 서점을 차릴 돈. 이렇게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제목이 붙은 돈을 모아가는 과정은 덜 고통스럽습니다. 오히려 희망을 쌓아가는 즐거운 과정이 되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신의 소망과 꿈이 담긴 돈의 계획을 가진 사람들은 사업이나 투자로 잠시 무너지더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선다는 사실입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우리의 꿈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부러우면 지는 거야 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부러우면 지는 게 아니라 질투하면 지는 것이다. 부러움과 질투는 완전히 다른 감정입니다. 어떤 농부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옆집 농부가 새로 사온 소가 일을 아주 잘합니다. 이때 질투는 저 집 소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파괴적인 감정입니다. 반면 부러움은 나도 저런 소를 갖고 싶다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동기입니다. 만약 내가 옆집 농부에게 가서 자네 집에 있는 그 소가 정말 부럽네라고 솔직하게 표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가지 좋은 결과가 생깁니다. 첫째, 그가 나를 좋은 친구로 생각한다면 그런 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둘째, 그가 나를 싫어한다면 어떻게든 내가 그 소를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겠죠. 이로써 나는 내 편과 내 편이 아닌 사람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부자들, 그리고 삶 속에서 소박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절대로 남을 질투하지 않고 흔쾌히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보다 가진 것이 적은 사람에게도 김 교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글을 잘 쓰세요? 참 부럽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말할 줄 압니다. 그렇게 부러움을 표현하면 상대방은 마음을 열고 자신이 가진 노하우를 기꺼이 나누어 줍니다. 부러움을 표현하는 것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강자라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나아가 다른 사람의 지혜와 정보를 흡수하여 나만의 성장 생태계를 만드는 현명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질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부러워하십시오. 우리는 삶의 매 순간 크고 작은 결정들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결정 하나가 때로는 파국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조작 실수로 인한 끔찍한 참사,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을 팔아버린 공매도 사건 등 역사상 최악의 결정들 이면에는 놀랍도록 단순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결정권자들이 그 전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결정은 정신이 내린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육체와 정신은 같은 건전지를 사용합니다. 육체의 에너지가 고갈되면 정신의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따라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다음 날에는 절대로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마십시오. 둘째, 배고픈 상태에서 결정하지 마십시오. 배가 고프면 육체적 허기를 다른 정신적 갈망으로 채우려 하기 때문에 과소비를 하거나 비합리적인 선택을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셋째, 목이 마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신체적 상태를 최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충분히 자고 적당히 배부르고 몸이 편안한 상태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명료한 정신으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날이라면 중요한 결정은 미루고
서류 정리나 청소처럼 일상적이고 자질구레한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합니다. 제 인생을 관통하는 한 문장을 꼽으라면 저는 능력보다 상황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창의적 인재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창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신을 창의적으로 만들어주는 시간대를 아는 사람, 창의적인 생각이 잘 떠오르는 장소를 아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인간의 두뇌는 타고난 능력보다 주변의 상황적 요인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좋은 결정을 내렸거나 멋진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해 보십시오.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렇게 나만의 승리 공식 데이터를 쌓아간다면 더 이상 맹목적인 집념과 노력만으로 스스로를 고단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거기 가면 그 일이 잘 돼, 내가 이 시간대에는 이런 일을 잘하지와 같이 나 자신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나 자신을 바꾸려는 힘겨운 노력보다 나를 둘러싼 상황을 지혜롭게 설계하는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분열과 소외의 문제를 심리학의 눈으로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극단적으로 나뉘고 우리는 그 속에서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 복잡한 마음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향한 지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도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를 더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빛을 전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너무나 심각하게 분열되고 있다는 진단이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마치 타협할 수 없는 두 개의 세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인지 심리학의 관점에서 이 현상을 바라보면 아주 흥미롭고 역설적인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역사상 가장 치열한 싸움이 누구 사이에서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슬람의 순니파와 시아파입니다. 같은 알라를 믿고 같은 예언자를 따르지만 그 작은 차이 때문에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유럽에서 서로를 가장 혐오하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채식주의자인 베지테리언과 더 엄격한 채식주의자인 비건 사이에서 가장 날선 비판이 오고 갑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극단적인 분열은 사실 서로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너무나 비슷하고 동질적이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공유하는 가치가 많기에 그 안에 미세한 차이점이 오히려 더 거대하고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숙련된 부부 상담가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상담실에 들어와 우리는 정말 너무 달라요. 하나부터 10까지 맞는 게 없어요. 라고 외치는 부부를 보면 속으로 정말 놀랍도록 비슷한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저희는 다른 점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부부를 보면 이 두 사람은 정말 다른 세계에 살고 있구나라고 직감하죠. 이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대립을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여전히 깊은 수준에서 매우 동질적인 사회라는 강력한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근에 극단성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양쪽의 관점이 너무나 달라 대화 자체가 불가능해 보일 정도니까요. 그렇다면 이 심화된 갈등의 이면에는 무엇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심리학자들은 그 원인으로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지목합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연구 결과들을 제시합니다. 첫째, 외로운 사람은 더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뉴스를 소비한다. 둘째, 외로운 사람은 보편적인 가치나 다수가 인정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사회는 과거에 비해 엄청난 부를 쌓았고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사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로움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의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유한 사회가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감정입니다. 모두가 풍요를 향해 달려가는 사회 속에서 나만 뒤처졌다. 나는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사람의 외로움은 과거 가난했던 시절 함께 고생하며 느꼈던 공동체 의식 속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훨씬 더 고통스러운 감정입니다. 이 깊은 외로움은 사람들을 안으로 숨게 만듭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되죠. 하지만 모든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피하고 오직 나와 비슷하고 내 생각을 지지해주는 사람들만 만나게 됩니다. 사회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부하 직원과 일해야 하고 나보다 어린 리더를 따라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변화의 물결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작고 더 동질적인 집단 속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깁니다. 그리고 그 작은 방 안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 순식간에 전체의 진실처럼 받아들여집니다. 한 사람이 이 뉴스가 맞는 것 같아 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비판적인 검증 없이 그 생각을 증폭시키죠. 그렇게 그 작은 집단은 세상과 점점 더 유리되고 그들만의 외로운 성을 더욱 견고하게 쌓아 올립니다. 영국과 일본 같은 선진국들은 외로움의 사회적 위험성을 일찍이 간파하고 외로움 담당 부처를 신설하기까지 했습니다. 서구의 개인주의 사회나 일본의 집단주의 사회는 우리보다 먼저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외로움은 아직 낯선 사회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당연했고 같은 동네, 같은 학교를 다니며 끈끈한 정을 나누던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본격적으로 이 낯선 문제와 마주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외로움으로부터 구출하고 다시 건강한 사회적 연결을 만들어주기 위한 지혜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외로움과 개인의 불안감은 종종 돈의 문제와 깊게 연결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물론 돈이 부족해서 힘든 경우가 가장 크겠지만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조차 돈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돈이 있고 없음을 넘어섭니다. 그때 그 투자를 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 물건을 사지 말았어야 했는데, 와 같이 돈과 관련된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한 후회와 자책이 2차적인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부자가 될 1%에 속하든 그렇지 못한 99%에 속하든 돈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고 후회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돈을 버는 법, 돈을 지키는 법에 대한 교육은 많이 받지만 정작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은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한국 문화는 오랫동안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어딘가 속물적이거나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그저 무언가를 살 수 있는 도구로만 여겨왔죠. 하지만 돈을 바라보는 관점은 곧 그 사람의 철학이자 가치관입니다. 돈에 대한 공부는 단순히 재테크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과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10만 원, 20만 원 쓰는 것은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매달 5만 원씩 적금을 부으라고 하면 손을 벌벌 떱니다. 이것은 어떤 심리일까요? 인간은 놀랍게도 10년 후 자신의 소망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친구에게 너 내년 오늘 점심에 뭐 먹을래? 라고 물으면 그런 걸 어떻게 알아? 라고 대답할 겁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만나서 점심 뭐 먹을까? 라고 물으면 짜장면 하고 쉽게 대답할 수 있죠. 인간은 기껏해야 일주일 후에 자기 소망 정도만 명확하게 알 수 있을 뿐 3년, 5년, 10년 후에 나가 무엇을 원할지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돈을 쓰는 행위는 철저하게 지금의 소망과 현재의 욕구에 의해 지배당합니다. 친구들에게 밥을 사는 20만 원은 내 친구 성공했네 라는 인정과 칭찬이라는 즉각적인 보상을 가져다 줍니다. 현재의 욕망을 완벽하게 채워주죠. 하지만 매달 붙는 5만 원짜리 적금은 5년, 10년, 20년 후에 불확실한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의 나에게는 아무런 만족감을 주지 못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축을 하고 싶다면 미래에 하고 싶은 일, 즉 위시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목이 없는 돈은 불안 완화제일 뿐 행복 촉진제가 될 수 없다. 지갑에 돈이 두둑하면 마음이 편안해지지만 그 돈이 행복을 직접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돈에 제목을 붙이는 순간 그 돈은 행복 촉진제로 변합니다. 5년 후 부모님과 함께 갈 유럽 여행 자금, 10년 후 내 아이의 대학 등록금, 20년 후 나만의 작은 서점을 차릴 돈. 이렇게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제목이 붙은 돈을 모아가는 과정은 덜 고통스럽습니다. 오히려 희망을 쌓아가는 즐거운 과정이 되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신의 소망과 꿈이 담긴 돈의 계획을 가진 사람들은 사업이나 투자로 잠시 무너지더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선다는 사실입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우리의 꿈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부러우면 지는 거야 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부러우면 지는 게 아니라 질투하면 지는 것이다. 부러움과 질투는 완전히 다른 감정입니다. 어떤 농부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옆집 농부가 새로 사온 소가 일을 아주 잘합니다. 이때 질투는 저 집 소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파괴적인 감정입니다. 반면 부러움은 나도 저런 소를 갖고 싶다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동기입니다. 만약 내가 옆집 농부에게 가서 자네 집에 있는 그 소가 정말 부럽네라고 솔직하게 표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가지 좋은 결과가 생깁니다. 첫째, 그가 나를 좋은 친구로 생각한다면 그런 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둘째, 그가 나를 싫어한다면 어떻게든 내가 그 소를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겠죠. 이로써 나는 내 편과 내 편이 아닌 사람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부자들, 그리고 삶 속에서 소박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절대로 남을 질투하지 않고 흔쾌히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보다 가진 것이 적은 사람에게도 김 교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글을 잘 쓰세요? 참 부럽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말할 줄 압니다. 그렇게 부러움을 표현하면 상대방은 마음을 열고 자신이 가진 노하우를 기꺼이 나누어 줍니다. 부러움을 표현하는 것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강자라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나아가 다른 사람의 지혜와 정보를 흡수하여 나만의 성장 생태계를 만드는 현명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질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부러워하십시오. 우리는 삶의 매 순간 크고 작은 결정들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결정 하나가 때로는 파국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조작 실수로 인한 끔찍한 참사,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을 팔아버린 공매도 사건 등 역사상 최악의 결정들 이면에는 놀랍도록 단순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결정권자들이 그 전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결정은 정신이 내린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육체와 정신은 같은 건전지를 사용합니다. 육체의 에너지가 고갈되면 정신의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따라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다음 날에는 절대로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마십시오. 둘째, 배고픈 상태에서 결정하지 마십시오. 배가 고프면 육체적 허기를 다른 정신적 갈망으로 채우려 하기 때문에 과소비를 하거나 비합리적인 선택을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셋째, 목이 마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신체적 상태를 최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충분히 자고 적당히 배부르고 몸이 편안한 상태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명료한 정신으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날이라면 중요한 결정은 미루고 서류 정리나 청소처럼 일상적이고 자질구레한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합니다. 제 인생을 관통하는 한 문장을 꼽으라면 저는 능력보다 상황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창의적 인재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창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신을 창의적으로 만들어주는 시간대를 아는 사람, 창의적인 생각이 잘 떠오르는 장소를 아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인간의 두뇌는 타고난 능력보다 주변의 상황적 요인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좋은 결정을 내렸거나 멋진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해 보십시오.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렇게 나만의 승리 공식 데이터를 쌓아간다면 더 이상 맹목적인 집념과 노력만으로 스스로를 고단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거기 가면 그 일이 잘 돼, 내가 이 시간대에는 이런 일을 잘하지와 같이 나 자신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나 자신을 바꾸려는 힘겨운 노력보다 나를 둘러싼 상황을 지혜롭게 설계하는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분열과 소외의 문제를 심리학의 눈으로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극단적으로 나뉘고 우리는 그 속에서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 복잡한 마음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향한 지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도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를 더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빛을 전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너무나 심각하게 분열되고 있다는 진단이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마치 타협할 수 없는 두 개의 세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인지 심리학의 관점에서 이 현상을 바라보면 아주 흥미롭고 역설적인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역사상 가장 치열한 싸움이 누구 사이에서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슬람의 순니파와 시아파입니다. 같은 알라를 믿고
같은 예언자를 따르지만 그 작은 차이 때문에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유럽에서 서로를 가장 혐오하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채식주의자인 베지테리언과 더 엄격한 채식주의자인 비건 사이에서 가장 날선 비판이 오고 갑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극단적인 분열은 사실 서로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너무나 비슷하고 동질적이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공유하는 가치가 많기에 그 안에 미세한 차이점이 오히려 더 거대하고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숙련된 부부 상담가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상담실에 들어와 우리는 정말 너무 달라요. 하나부터 10까지 맞는 게 없어요. 라고 외치는 부부를 보면 속으로 정말 놀랍도록 비슷한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저희는 다른 점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부부를 보면 이 두 사람은 정말 다른 세계에 살고 있구나라고 직감하죠. 이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대립을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여전히 깊은 수준에서 매우 동질적인 사회라는 강력한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근에 극단성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양쪽의 관점이 너무나 달라 대화 자체가 불가능해 보일 정도니까요. 그렇다면 이 심화된 갈등의 이면에는 무엇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심리학자들은 그 원인으로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지목합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연구 결과들을 제시합니다. 첫째, 외로운 사람은 더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뉴스를 소비한다. 둘째, 외로운 사람은 보편적인 가치나 다수가 인정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사회는 과거에 비해 엄청난 부를 쌓았고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사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로움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의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유한 사회가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감정입니다. 모두가 풍요를 향해 달려가는 사회 속에서 나만 뒤처졌다. 나는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사람의 외로움은 과거 가난했던 시절 함께 고생하며 느꼈던 공동체 의식 속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훨씬 더 고통스러운 감정입니다. 이 깊은 외로움은 사람들을 안으로 숨게 만듭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되죠. 하지만 모든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피하고 오직 나와 비슷하고 내 생각을 지지해주는 사람들만 만나게 됩니다. 사회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부하 직원과 일해야 하고 나보다 어린 리더를 따라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변화의 물결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작고 더 동질적인 집단 속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깁니다. 그리고 그 작은 방 안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 순식간에 전체의 진실처럼 받아들여집니다. 한 사람이 이 뉴스가 맞는 것 같아 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비판적인 검증 없이 그 생각을 증폭시키죠. 그렇게 그 작은 집단은 세상과 점점 더 유리되고 그들만의 외로운 성을 더욱 견고하게 쌓아 올립니다. 영국과 일본 같은 선진국들은 외로움의 사회적 위험성을 일찍이 간파하고 외로움 담당 부처를 신설하기까지 했습니다. 서구의 개인주의 사회나 일본의 집단주의 사회는 우리보다 먼저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외로움은 아직 낯선 사회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당연했고 같은 동네, 같은 학교를 다니며 끈끈한 정을 나누던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본격적으로 이 낯선 문제와 마주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외로움으로부터 구출하고
다시 건강한 사회적 연결을 만들어주기 위한 지혜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외로움과 개인의 불안감은 종종 돈의 문제와 깊게 연결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물론 돈이 부족해서 힘든 경우가 가장 크겠지만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조차 돈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돈이 있고 없음을 넘어섭니다. 그때 그 투자를 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 물건을 사지 말았어야 했는데, 와 같이 돈과 관련된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한 후회와 자책이 2차적인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부자가 될 1%에 속하든 그렇지 못한 99%에 속하든 돈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고 후회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돈을 버는 법, 돈을 지키는 법에 대한 교육은 많이 받지만 정작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은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한국 문화는 오랫동안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어딘가 속물적이거나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그저 무언가를 살 수 있는 도구로만 여겨왔죠. 하지만 돈을 바라보는 관점은 곧 그 사람의 철학이자 가치관입니다. 돈에 대한 공부는 단순히 재테크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과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10만 원, 20만 원 쓰는 것은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매달 5만 원씩 적금을 부으라고 하면 손을 벌벌 떱니다. 이것은 어떤 심리일까요? 인간은 놀랍게도 10년 후 자신의 소망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친구에게 너 내년 오늘 점심에 뭐 먹을래? 라고 물으면 그런 걸 어떻게 알아? 라고 대답할 겁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만나서 점심 뭐 먹을까? 라고 물으면 짜장면 하고 쉽게 대답할 수 있죠. 인간은 기껏해야 일주일 후에 자기 소망 정도만 명확하게 알 수 있을 뿐 3년, 5년, 10년 후에 나가 무엇을 원할지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돈을 쓰는 행위는 철저하게 지금의 소망과 현재의 욕구에 의해 지배당합니다. 친구들에게 밥을 사는 20만 원은 내 친구 성공했네 라는 인정과 칭찬이라는 즉각적인 보상을 가져다 줍니다. 현재의 욕망을 완벽하게 채워주죠. 하지만 매달 붙는 5만 원짜리 적금은 5년, 10년, 20년 후에 불확실한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의 나에게는 아무런 만족감을 주지 못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축을 하고 싶다면 미래에 하고 싶은 일, 즉 위시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목이 없는 돈은 불안 완화제일 뿐 행복 촉진제가 될 수 없다. 지갑에 돈이 두둑하면 마음이 편안해지지만 그 돈이 행복을 직접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돈에 제목을 붙이는 순간 그 돈은 행복 촉진제로 변합니다. 5년 후 부모님과 함께 갈 유럽 여행 자금, 10년 후 내 아이의 대학 등록금, 20년 후 나만의 작은 서점을 차릴 돈. 이렇게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제목이 붙은 돈을 모아가는 과정은 덜 고통스럽습니다. 오히려 희망을 쌓아가는 즐거운 과정이 되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신의 소망과 꿈이 담긴 돈의 계획을 가진 사람들은 사업이나 투자로 잠시 무너지더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선다는 사실입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우리의 꿈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부러우면 지는 거야 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부러우면 지는 게 아니라 질투하면 지는 것이다. 부러움과 질투는 완전히 다른 감정입니다. 어떤 농부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옆집 농부가 새로 사온 소가 일을 아주 잘합니다. 이때 질투는 저 집 소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파괴적인 감정입니다. 반면 부러움은 나도 저런 소를 갖고 싶다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동기입니다.
만약 내가 옆집 농부에게 가서 자네 집에 있는 그 소가 정말 부럽네라고 솔직하게 표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가지 좋은 결과가 생깁니다. 첫째, 그가 나를 좋은 친구로 생각한다면 그런 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둘째, 그가 나를 싫어한다면 어떻게든 내가 그 소를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겠죠. 이로써 나는 내 편과 내 편이 아닌 사람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부자들, 그리고 삶 속에서 소박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절대로 남을 질투하지 않고 흔쾌히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보다 가진 것이 적은 사람에게도 김 교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글을 잘 쓰세요? 참 부럽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말할 줄 압니다. 그렇게 부러움을 표현하면 상대방은 마음을 열고 자신이 가진 노하우를 기꺼이 나누어 줍니다. 부러움을 표현하는 것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강자라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나아가 다른 사람의 지혜와 정보를 흡수하여 나만의 성장 생태계를 만드는 현명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질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부러워하십시오. 우리는 삶의 매 순간 크고 작은 결정들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결정 하나가 때로는 파국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조작 실수로 인한 끔찍한 참사,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을 팔아버린 공매도 사건 등 역사상 최악의 결정들 이면에는 놀랍도록 단순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결정권자들이 그 전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결정은 정신이 내린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육체와 정신은 같은 건전지를 사용합니다. 육체의 에너지가 고갈되면 정신의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따라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다음 날에는 절대로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마십시오. 둘째, 배고픈 상태에서 결정하지 마십시오. 배가 고프면 육체적 허기를 다른 정신적 갈망으로 채우려 하기 때문에 과소비를 하거나 비합리적인 선택을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셋째, 목이 마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신체적 상태를 최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충분히 자고 적당히 배부르고 몸이 편안한 상태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명료한 정신으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날이라면 중요한 결정은 미루고 서류 정리나 청소처럼 일상적이고 자질구레한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합니다. 제 인생을 관통하는 한 문장을 꼽으라면 저는 능력보다 상황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창의적 인재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창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신을 창의적으로 만들어주는 시간대를 아는 사람, 창의적인 생각이 잘 떠오르는 장소를 아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인간의 두뇌는 타고난 능력보다 주변의 상황적 요인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좋은 결정을 내렸거나 멋진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해 보십시오.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렇게 나만의 승리 공식 데이터를 쌓아간다면 더 이상 맹목적인 집념과 노력만으로 스스로를 고단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거기 가면 그 일이 잘 돼, 내가 이 시간대에는 이런 일을 잘하지와 같이 나 자신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나 자신을 바꾸려는 힘겨운 노력보다 나를 둘러싼 상황을 지혜롭게 설계하는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분열과 소외의 문제를 심리학의 눈으로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극단적으로 나뉘고 우리는 그 속에서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 복잡한 마음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향한 지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도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를 더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빛을 전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너무나 심각하게 분열되고 있다는 진단이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마치 타협할 수 없는 두 개의 세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인지 심리학의 관점에서 이 현상을 바라보면 아주 흥미롭고 역설적인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역사상 가장 치열한 싸움이 누구 사이에서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슬람의 순니파와 시아파입니다. 같은 알라를 믿고 같은 예언자를 따르지만 그 작은 차이 때문에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유럽에서 서로를 가장 혐오하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채식주의자인 베지테리언과 더 엄격한 채식주의자인 비건 사이에서 가장 날선 비판이 오고 갑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극단적인 분열은 사실 서로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너무나 비슷하고 동질적이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공유하는 가치가 많기에 그 안에 미세한 차이점이 오히려 더 거대하고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숙련된 부부 상담가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상담실에 들어와 우리는 정말 너무 달라요. 하나부터 10까지 맞는 게 없어요. 라고 외치는 부부를 보면 속으로 정말 놀랍도록 비슷한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저희는 다른 점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부부를 보면 이 두 사람은 정말 다른 세계에 살고 있구나라고 직감하죠. 이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대립을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여전히 깊은 수준에서 매우 동질적인 사회라는 강력한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근에 극단성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양쪽의 관점이 너무나 달라 대화 자체가 불가능해 보일 정도니까요. 그렇다면 이 심화된 갈등의 이면에는 무엇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심리학자들은 그 원인으로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지목합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연구 결과들을 제시합니다. 첫째, 외로운 사람은 더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뉴스를 소비한다. 둘째, 외로운 사람은 보편적인 가치나 다수가 인정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사회는 과거에 비해 엄청난 부를 쌓았고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사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로움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의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유한 사회가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감정입니다. 모두가 풍요를 향해 달려가는 사회 속에서 나만 뒤처졌다. 나는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사람의 외로움은 과거 가난했던 시절 함께 고생하며 느꼈던 공동체 의식 속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훨씬 더 고통스러운 감정입니다. 이 깊은 외로움은 사람들을 안으로 숨게 만듭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되죠. 하지만 모든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피하고
오직 나와 비슷하고 내 생각을 지지해주는 사람들만 만나게 됩니다. 사회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부하 직원과 일해야 하고 나보다 어린 리더를 따라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변화의 물결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작고 더 동질적인 집단 속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깁니다. 그리고 그 작은 방 안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 순식간에 전체의 진실처럼 받아들여집니다. 한 사람이 이 뉴스가 맞는 것 같아 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비판적인 검증 없이 그 생각을 증폭시키죠. 그렇게 그 작은 집단은 세상과 점점 더 유리되고 그들만의 외로운 성을 더욱 견고하게 쌓아 올립니다. 영국과 일본 같은 선진국들은 외로움의 사회적 위험성을 일찍이 간파하고 외로움 담당 부처를 신설하기까지 했습니다. 서구의 개인주의 사회나 일본의 집단주의 사회는 우리보다 먼저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외로움은 아직 낯선 사회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당연했고 같은 동네, 같은 학교를 다니며 끈끈한 정을 나누던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본격적으로 이 낯선 문제와 마주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외로움으로부터 구출하고 다시 건강한 사회적 연결을 만들어주기 위한 지혜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외로움과 개인의 불안감은 종종 돈의 문제와 깊게 연결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물론 돈이 부족해서 힘든 경우가 가장 크겠지만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조차 돈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돈이 있고 없음을 넘어섭니다. 아, 그때 그 투자를 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 물건을 사지 말았어야 했는데, 와 같이 돈과 관련된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한 후회와 자책이 2차적인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부자가 될 1%에 속하든 그렇지 못한 99%에 속하든 돈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고 후회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돈을 버는 법, 돈을 지키는 법에 대한 교육은 많이 받지만 정작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은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한국 문화는 오랫동안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어딘가 속물적이거나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그저 무언가를 살 수 있는 도구로만 여겨왔죠. 하지만 돈을 바라보는 관점은 곧 그 사람의 철학이자 가치관입니다. 돈에 대한 공부는 단순히 재테크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과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10만 원, 20만 원 쓰는 것은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매달 5만 원씩 적금을 부으라고 하면 손을 벌벌 떱니다. 이것은 어떤 심리일까요? 인간은 놀랍게도 10년 후 자신의 소망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친구에게 너 내년 오늘 점심에 뭐 먹을래? 라고 물으면 그런 걸 어떻게 알아? 라고 대답할 겁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만나서 점심 뭐 먹을까? 라고 물으면 짜장면 하고 쉽게 대답할 수 있죠. 인간은 기껏해야 일주일 후에 자기 소망 정도만 명확하게 알 수 있을 뿐 3년, 5년, 10년 후에 나가 무엇을 원할지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돈을 쓰는 행위는 철저하게 지금의 소망과 현재의 욕구에 의해 지배당합니다. 친구들에게 밥을 사는 20만 원은 내 친구 성공했네 라는 인정과 칭찬이라는 즉각적인 보상을 가져다 줍니다. 현재의 욕망을 완벽하게 채워주죠. 하지만 매달 붙는 5만 원짜리 적금은 5년, 10년, 20년 후에 불확실한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의 나에게는 아무런 만족감을 주지 못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축을 하고 싶다면 미래에 하고 싶은 일, 즉 위시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목이 없는 돈은 불안 완화제일 뿐 행복 촉진제가 될 수 없다. 지갑에 돈이 두둑하면 마음이 편안해지지만 그 돈이 행복을 직접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돈에